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간 대결 구도가 확정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MB 황태자 공격에 문재인 아바타 반격까지 네거티브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지세를 넓히기 위한 우분 확보 경쟁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네,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덩달아 발언 수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조금 전 YTN을 포함해 오늘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일정으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거듭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권의 실책에 적극 찬성했다면서 오세훈 후보를 MB 황태자라고 규정하고는 BBK 의혹과도 닮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당선은 이명박 시즌2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을 똑 닮은 후보입니다. BBK를 거짓말하던 이명박과 내곡동에 관해서 지금 3차례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오세훈 후보와 너무 닮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또 다른 방송에서 내곡동 주변 주민들로부터 관련 제보가 당에 들어오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많은 실정과 무능을 거듭하면서도 국민을 편가른 독재자라고 규정하고는 박영선 후보는 문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많은 실정과 무능을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 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이 박영선 후보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를 두고는 민주당이 성추행당으로서의 면모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모든 시민 10만 원 재난위로금 공약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돈을 퍼준다는 의미의 돈풀리즘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란히 우군 확보와 세 불리기 경쟁에도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다른 일로 국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 자신의 10만 원 위로금 공약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른바 친문을 넘어 친이재명 세력을 포함한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확실하게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단일화 경쟁에서 석패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까지 아우르는 화학적 결합에 주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상징색을 연상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들러 박수와 환호성을 받기도 했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오세훈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아예 당 점퍼까지 입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인데요. 입장차가 만만치 않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는 있는데 추경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오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나랏빚, 그러니까 국채 발행 규모와 2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 삭감 여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이나 여행업 등의 코로나19 피해 분야 지원을 늘리려면 원안보다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 예산과 추경에서 이미 중복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 깎아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경에 앞서 각종 민생법안 160여 건도 함께 처리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포함해 서울시장 출마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사직의 건 등이 통과됐고요. 택지개발 업무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LH 투기 방지 관련 법도 잇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야권 단일화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영선, 오세훈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YTN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20%포인트 가까이 큰 폭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나올 경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48.9%,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29.2%로 오 후보가 20%포인트 가까이 박 후보를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오세훈 후보가 모든 나이대에서 대체로 앞섰지만 40대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보수는 압도적으로 오세훈, 진보는 박영선 후보 지지가 많은 가운데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에서 오 후보는 50.1%로 27.2%에 그친 박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은 90%를 넘었는데 오 후보 지지층이 박 후보 쪽보다 투표 의사가 더 높았습니다. 서울시 중점 현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큰 이슈로 작동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는 중도층의 마음이 선거 판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엔 60% 가까이가 정부 여당 심판을 꼽았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의견은 32.9%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고 국민의당도 10%를 넘겼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22일부터 야권 단일화 발표 직전까지 실시했으며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각각 단일 후보로 결정됐을 경우를 가정해 질문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LH 직원 등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부동산 업무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부동산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부동산 업무 담당자나 이해관계자가 해당 분야나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속보가 더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는 박영선 대 오세훈 두 후보의 양강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승자가 되기 위한 싸움은 이제 진짜로 시작이 되겠죠. 각각 61세, 60세인 박영선, 오세훈 후보, 비슷한 연배 두 사람은 닮은 듯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방송으로 얼굴을 처음 알렸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MBC 앵커로 활약을 했고요. 변호사였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기자로 전직한 MBC 앵커 출신입니다. 언론사 재직 시절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여성 최초 메인 앵커, 해외 특파원, 경제부장을 지냈습니다. MBC 선배인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권유로 2004년 MBC에서 퇴사하고 정치권에 입문했는데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9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변호사로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생방송 오변호사, 배변호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각종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장 광고 모델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인지도가 높아지며 정치권의 러브콜이 쇄도했고요. 한국당 공천으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구 을에 출마했고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두 사람은 각 당에서 총만 받는 정치인으로 맹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MBC 기자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BBK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고요. BBK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박지원 의원과 찰떡 같은 호흡으로 청문회에서 정부 인사들을 대거 낙마시키는 맹활약을 하면서 박남매라고 불리기도 했죠. 4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민주당의 중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치 신인 시절 오세훈 후보는 이른바 오세훈 3법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정치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치인들이 기업에서 후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입후보 당시 이명박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울시장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최연소 민선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서울시장 도전은 두 사람 모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박영선 후보는 두 번의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됐고요. 두 번의 서울시장을 했던 오세훈 후보는 3선에 도전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번번이 상대 박원순 전 시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1년 재보궐선거에선 야권 통합 경선에서 안풍을 등에 업은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졌고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박원순 우상호 후보와 겨룬 경선에서 박원순 당시 시장에 지며 또 한 번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2006년과 2010년 최초로 재선 서울시장이 됐지만 2011년 시장직을 내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진행한 것이 정치 경력의 최대 5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면서 시장직을 반납해야 했죠. 이후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했고요. 2019년 전당대회 출마에서도 2위로 황교안 전 대표에게 패하면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난타전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황태자라며 MB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자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서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냐며 반격했습니다. LH 사태 등 여러 악재가 터진 여당을 향해서 현 정권의 심판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는 오세훈 후보. 반면 박영선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에서 물러났던 오 후보를 강조하면서 낡고 실패한 시장이 될 거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불거진 의혹들,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공세도 거셉니다. 내곡동 땅 특혜보상 논란이 일고 있는 오 후보를 향해서 박영선 후보는 LH 사태의 원조격이라고 공격을 했고요.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것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매매 계약서 등을 공개해서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기로에선 집권 여당과 제1야당 후보 간의 기싸움은 선거일이 다가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두 후보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이죠.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서울 시민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철희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금 전 의원이 걸어온 길을 영상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 서울 강서갑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요. 당시만 해도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였습니다. 초박빙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박이냐 비박이냐 진박이냐 맨날 쌈질만 하는 새누리당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시겠습니까? 당시 당선 인사를 찾아보니 금태섭 전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 다양한 생각과 또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강한 정당이 되고 또 그래서 집권하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당선 인사대로 당내에서 소심파로 분류됐지요. 조국 정국에서는 쓴소리를 던져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공수처 설치 법안의 기권표를 행사해서 당론 위배로 징계를 받았고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경선에 탈락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뻔뻔함과 오만한 태도에 절망했다면서 탈당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에 나섰지만 패배했고 오늘 오세훈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정치,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을 갈라치기 하지 않는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네, 파란 점퍼에서 빨간 점퍼로 갈아입었는데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자신이 몸담았었던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면서 점퍼를 바꿔 입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경기 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가요. 조금 전부터 국토부 그리고 LH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난 9일 LH 본사와 국토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방금 전 추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보면 2015년 이후 근무한, 그러니까 6년 전이죠.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LH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본인뿐만이 아니라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 거래까지 전수조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의 단일 후보가 확정되면서 보궐선거 전국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전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 무공천을 결정했죠. 정의당이 여영국 전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당 쇄신에 들어간 정의당은 이번 전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영국 신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영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 높은 고맙습니다. 찬성표로 당대표에 취임하셨는데요. 당이 어려운 시기에도 네. 책임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는 저희 당원들의 참 절박함, 간절함이 담긴 선거였습니다. 그만큼 신뢰의 위기를 안고 있는 정의당을 좀 바로 세워서 우리 정의당 당원님이 당원이라는 것이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도 또 코로나나 이런 불평등으로 상당한 삶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절박함,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을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쇄신하는 진보로 재출발을 선언을 하신 건데요. 오늘 현충탑 참배에서 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선 평화가 없는 전쟁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대한민국이 좀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평화를 강조를 했고요. 예. 또 그래 전쟁보다 더 힘든 불평등이 또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무명 용사탑까지 그렇게 참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여야 후보 양강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죠. 지금 당내 분위기는 네네. 좀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정치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당의 좋지 않은 일로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어떤 후보를 찍어야 할지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투표장에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당원들의 또 우리 지지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될지 정의당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유를 예. 투표장에 가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다. 예. 이런 좀 말씀이고요. 예. 몇 차례 밝혔다시피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비전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당원들은 그냥 먹을 거 없는 밥상만 쳐다보고 네. 투표장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일단 거대 양당 후보는 찍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그동안 선거 연대를 많이 했던 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과는 최근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인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민주당과 거리를 두기보다도 예. 정의당이 원래 가고자 했던 대변하고자 했던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 민주당은
개혁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상실하고 예. 정치적으로도 기득권 양당 체제를 더 공고히 해서 네. 이미 대한민국 사회 주요한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거기에 맞서서 맞서는 정당으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떠오른 쟁점이요. 전직 시장의 성추행 문제입니다.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련의 2차 가해일 수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몇 번을 사과를 해도 부족한 판에 예.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주는 것. 그다음에 이번 선거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인데 사실상 민폐 선거입니다. 어떠한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또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 제시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쳐다볼 때 표마된다면 영혼도 팔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참 느낌을 받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 보수 지역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끝에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결정이 된 거죠. 자, 야권 후보들 단일화 과정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우선 뭐 한국 정치 양당 기득권 체제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 거다. 다양성이 예. 인정되지 않는 예. 이런 선거판이 다시 한번 나타난 건데 오세훈 후보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은 2번이나 지낸 인물이고 예.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중도에 사퇴한 인물입니다. 예. 과거의 핵이고 과거의 복귀입니다. 예, 과거로의 복귀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네. 의혹이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우선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시에 국장은 담당 국장은 알았는데 본인은 몰랐다. 네. 이건 정말 무책임한 행위고 만약에 몰랐다면은 그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고요. 예. 뭐 알았다면은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또 부산시장 선거에서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여야 거대 양당 모두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현장을 방문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예.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는 그것도 여야 담합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저는 늘 강조하다시피 과정의 정당성이 없으면 결과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덕도 신공항 정당성을 상실한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문재인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이 두고 부메랑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의당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 당을 어떻게 정비하실 생각이신지요? 우선 저희들은 그동안 소위 자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런 프레임 안에서 크게 못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사회는 이미 이 기득권 체제가 더욱더 공고히 되면서 기득권 바깥에서 기득권에서 배제된 그런 국민들이 많은 삶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과 함께 손잡는 정치를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쇄신하는 진보, 정의당의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십억 원을 빌려서 전철 역사 예정지에 땅을 매입한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이 공직자 비리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입니다.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LH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의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 설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박 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함께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부근 땅 2,600여 제곱미터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박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박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소환 조사도 한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씨는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역 주민에게 공표된 사실이 아니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검찰과 협의해 투기 의혹을 받는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 절차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으로 퍼진 투기 의혹에 지자체도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포시청은 소속 공무원 1,600여 명의 토지 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68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청은 오늘 낮 2시쯤부터 국토부와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공사에서 2015년 이후에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소환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소환된 LH 현직 직원은 모두 3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LH 과천 사업단장을 맡아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 시흥 무진해동의 땅을 산 A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피의자인 강모 씨와 지난해 2월 경기도 시흥 과림동의 땅을 사들인 직원 2명도 출석했습니다. 참고인도 오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시 반쯤 출석한 LH 직원 부인 B씨는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2018년 2월 경기도 광명 노은사동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B씨 남편은 전북 지역본부에서 근무해 원정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 등이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인 지난 19일 경찰은 첫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관련 전현직 LH 직원 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속 여부도 조만간 가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LH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부실한 현황 파악으로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자체 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현재까지 57%가량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앞서 진행된 감정평가에서 현장 확인 없이 주먹구구로 이루어진 곳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작성된 LH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파악 없이 토지 대장에 나온 내용만 인용해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7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가 논이나 밭, 임야 등 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토지 보상액 산정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또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개인 소유의 작은 도로도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없이 밭이나 임야 등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진행됐더라면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천 신도시 예정지에서도 수용될 토지의 유형이나 이용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대상 지역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과실을 배제했으며 최종 감정평가와 가격 산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두고 수십조 원이 들어갈 토지 보상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합동감찰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임 검사의 SNS 글은 표현의 자유지만 감찰부 소속 정책연구관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소신껏 그렇게 합동감찰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일이 관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문정 검사가 SNS에 어떤 의견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2+의 우리 검사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감찰에 있어서도 감찰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연구관이기 때문에 감찰 업무의 일부를 맡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의중을 드러내는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3명 중 2명만 백신을 맞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70% 집단 면역 형성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먼저 오늘 백신 접종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신규 1차 접종자는 2만 151명으로 누적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전체 인구로 따지면 1.36%가 1차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615명 늘어 누적 1,498명이 됐습니다.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128건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한 건만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이고 나머지 127건은 근육통과 두통처럼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만 백신을 맞겠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고요?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7일과 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68%, 즉 3명 중 2명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2.9%는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9.1%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70% 백신 접종 목표 달성에 일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복수응답에서 가족의 감염 예방이 79.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집단 면역 형성이 67.2%였습니다. 반대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상 반응 우려가 85.8%로 가장 많았고 백신 효과 불신 67.1%, 백신 선택권 없음이 35.8% 순이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요. 이 백신을 바꿔치기 했다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요? 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제 대통령 부부가 백신을 맞을 당시 주상이 뚜껑을 열고 백신을 넣었는데 칸막이 뒤로 가더니 다시 뚜껑이 닫혀있는 주사가 나왔다며 주사기를 바꿔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 글은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확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때 백신을 추출한 뒤 접종 준비 동안 주사기 바늘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껑을 다시 씌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허위 게시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을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즉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친구들과 유흥업소에 들른 뒤 종사자와 손님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친구 2명과 유흥업소를 찾아서 종사자를 감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질병관리청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유흥업소를 다녀간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A씨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K 남자 핸드볼 선수단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핸드볼팀인 SK호크스 선수와 코치진 등 1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의 안내와는 달리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히려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모두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낸 이력이 있거나 1차 접종 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예방접종이 금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오늘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75살 이상 어르신 대상 백신인데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이 이송된 국립중앙의료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네, 국내에 들어온 화이자 백신 일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관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지 4시간 반 만인 정오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1950 바이알, 그러니까 적게는 11,700회, 많게는 13,650회 분량입니다. 오늘 국내에 들어온 화이자 백신은 모두 50만 회 분입니다. 정부가 화이자 제약사와 직접 개별 계약한 물량으로 25만 명이 맞을 수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생산된 것으로 화물 전용 항공기를 통해 독일 쾰른과 중국 선전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늘 오전 7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유통 전 품질 확인 절차를 받은 뒤 배송 차량 15대에 실려 전국 22개 접종센터로 배송돼 보관됩니다. 이번 물량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75살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에 사용됩니다. 75살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모두 364만 명으로 이번 달 말에 25만 명 분량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정부는 2분기까지 300만 명 분량을 더 들여올 계획입니다.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은 7,900만 명분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약한 물량이 1,000만 명분이고 나머지는 제약사와 개별 계약한 물량입니다. 개별 계약 백신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화이자 백신 1,30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모더나와 노바백스는 각각 2,000만 명분입니다. 오는 31일에는 코백스 퍼실리티 공급 분량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일부도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잖아요.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의 그런 어떤 실책과 관련된 부분을 다 함께했던 분이니까요. 3번의 말바꿈이 있었고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거짓말하는 후보를 우리가 다시 서울시장의 미래다, 서울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철수 의원이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벅차오르는 가슴, 감개무량함 때문에 잠시 정말 울컥하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됩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어제 확정이 됐고요. 이제 여야 1대1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뭐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 박영선 후보와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이가 꽤 크게 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내일부터 공식 시작되는 거잖아요. 14일이면 뭐 13일이면 뭐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긴 합니다만 워낙 지금 벌어져 있고 또 분위기 자체가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뭐 인물, 정당, 뭐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람이거든요. 바람 그리고 구도.
프레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인물 경쟁력에서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아까도 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두 분 다 워낙 뭐 유명하게 알려진 분들이고, 예.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요인이 네거티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양쪽에 네거티브는 조금씩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네거티브가 이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20%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일단 여론조사고요. 또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되고 양당의 지지층이 뭉치면 저 지지율은 조금씩 더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이 좁혀질 것 같아요. 예. 결국은 1대1 양강 구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3자 구도가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지지층이 결집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20% 이상 차이 나는 이거는 좁혀질 텐데 과연 역전할 수 있을까? 예. 아니면 지지율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결국은 이제 중도층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가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긴 것도 네. 중도층의 지지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선거는 어느 선거나 다 그렇습니다만 중도층의 향배가 가장 결정적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를 이긴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또 오세훈 네. 후보가 또 안철수 후보를 이긴 것도 중도 지향성이었거든요. 예. 중도 확장성. 그러면서 볼 때 중도층에게 얼마나 이제 다가가느냐가 관건이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32.7, 민주당이 23.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양자 구도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YTN 조사에서 49%가 나온 것을 보면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이반이 대단히 이제 심각하게 진행됐다고 보는 거고. 예, 예. 그러나 오세훈 후보 그것과 더불어서 오세훈 후보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좀 과거의 좀 이 강관 이미지 이런 걸 많이 벗어난 후보죠. 예. 중도제가 확장성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민주당이 이 프레임을 어떻게든 깨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오세훈 발언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예.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이시죠? 김태년 직무대행이 오 후보에 대해서 중도가 아니다. 오히려 극우 정치인이다. 중도 보수는 이미지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제 민주당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예, 예. 계속 오세훈 후보가 중도로의 대표성을 가진다면은 선거는 대단히 어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으로서. 예.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과거에 이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발언한 것, 뭐 이런 것들 들면서 사실상 중도가 아니다. 네. 대단히 강경한 보수 세력이다. 이제 더 심하게 말하면 극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이러한 언급들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중도층에게. 단지 이제 선거를 진행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효율적으로 중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상당히 성공한 선거가 될 수 있는데 단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과거 선거를 보면 2주 만에 지지율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선거전이 격화되다 보니까 후보 간 좀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최근에 오갔는지 정리를 했거든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MB가 이 BBK의 문제를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그런 모습과 이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특히 이제 그 BBK라는 것이 좀 복잡한 상황이었죠. 특히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부분이 바로 그 갈라치기, 그 반통합,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생각합니다. 그게 독재자가 아닌가요?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이 박영선 후보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 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 선거는 인물, 정당, 정책 중요한데 바람, 구도도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를 MB의 황태자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문재인 아바타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선거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양쪽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나름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다. 있는데 결국은 중도 얘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느 한 후보가 상대방 후보를
과도하게 네거티브로 몰아가는 모습이 네. 중도 유권자에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지난번 언제입니까? 2007년도에 예.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대통령 선거 네. BBK 의혹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이명박 후보가 뭐 경제 이런 걸 담보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BBK 의혹이 별로 맥히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다스인데도 그렇고. 지나치게 이제 그 과도하게 네거티브로 가는 건 저 선거 전략으로 썩 이렇게 유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렇군요. 네. 어제 야권 단일화에서 오세훈 후보에 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요.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았는데요. 빨간 넥타이를 차고 왔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님과 힘차게 뛰어주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저는 정부 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방패와 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창과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이 다르고 이렇게 정말 힘차게 옷도 입으셨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하는 첫 단추를 낀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나간다면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고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이 빨간 넥타이 차고 온 것을 두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합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리고 과거 행보가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저도 낯선 풍경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빨간 넥타이 맨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국민의힘의 상징 색깔이니까 빨간 예. 색깔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합당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합당한다고 약속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합당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게 향후 내년 대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행보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안철수 후보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래도 뭡니까 그저께였나요? 그 단일화 발표되기 하루 전날 극우 유튜브에도 그랬습니까? 출연했어요. 예. 어느 유튜브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네. 뭐뭐뭐 TV에도 출연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태극기와 손 못 잡을 거 없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그렇군요. 일단 표를 예. 얻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보수 진보 떠나서 중도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 유권자들이 그걸 정확히 봐야 돼요. 과연 어느 것이 중도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표를 얻어서 대선에서 보수 진영, 보수 중도의 진영의 어떤 대표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강하게 어쨌든 그 보수에 어필하기 위해서 예. 빨간 넥타이 메고 그냥 네. 의원총회에 참석한 게 아니라 대단히 상징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강인한 의지 같은 것들이 엿보였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도 오늘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를 입었습니다. 여당 지지층에서는 철새 정치인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도층 결집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나름 뭐 효용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금태섭 후보도 뭐 지금 후보는 아닙니다만 예. 전 의원도 어쨌든 중도로의 어떤 그런 지향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후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한국 정치는 너무 양대 거대 정당의 이 카르텔 체제에 예.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식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2016년도엔 또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어요. 총선 2016년도 20대 총선 때. 그때도 새누리당을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 PC 그게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게 예. 태블릿 PC 얘기가. 근데 지금 또 다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네. 민주당에 있다가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사람을 포용 못한 거예요.
공수처 문제 그리고 특히 조국 사태 2019년도에 예. 그때부터 민주당이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네.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바로잡기 어렵다. 그러니까 2주라는 시간이 저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예. 이걸 좀 좁히고 또 만약에 역전까지 하려면 네네. 그런 국민들의 어떤 비판, 중도층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민심 이런 것들 정확하게 민심의 소재를 파악해야 된다. 그것이 이 선거의 가장 핵심이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야 모두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지 네. 제대로 읽어야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겠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내려갔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오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5.18 영령들께 사과하십시오. 행동을 보이고 오십시오. 쇼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지낼 수 있는 것이 다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의 덕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평행하는 돌미스러운 사태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호남행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 대표적으로. 그런데 호남을 간 겁니다. 어떤 이유, 배경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처했던 가장 기본적인 모순이 박근혜 탄핵이었고 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안 밝힌 거였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구 세력이고 강경 극우 세력이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그게 저는 원천적인 한계였다고 보는데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를 다 사과했었어요. 그게 바로 중도로서 서서히 이제 그 지평을 넓혀간 하나의 단초구 출발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 앞두고 바로 내일부터 선거 시작이니까 네네. 호남에 방문하면서 호남은 뭐 서울과 부산은 아닙니다만 중도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국민의힘이 바뀌었다, 변화했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남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재추대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내년 대선 때까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역할할 수가 있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012년도에는 박근혜 캠프에 있었고 2016년도에는 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또 저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해서 이렇게 많이 바꿔놨고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대선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긴 한데 만약에 국민의힘에게 좋은 결과가 생긴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주가는 굉장히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당대표로 나가라, 뭐 재추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차기 대선에서 내년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 지금 윤석열 뭐 전 총장이라든지 김동연 전 부총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동연,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 잘 이렇게 연합시켜서 말하자면 반문재인 연합군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그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영선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발언으로 좀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 저는 뭐 그런 글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경위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박원순 시장이 아마 그 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뭐 공은 공대로 잘한 것은 뭐 잘한 것대로 갑니다마는 그러나 누구든 이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방해하는 그러한 발언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 때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의 인연은 각별한데 왜 이 시점에 연이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뭐 전문가인데 그렇죠. 예. 이해가 좀 안 가요.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에 여러 가지 공이 있어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건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현실 정치라는 게. 예. 그다음 박원순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번 선거는 박원순 오거든 이 두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일 때문에 치러지는 거잖아요.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성폭행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다면 박원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한 그 기억을 소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 박원순 피해자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자기는 어디 갈 데가 없다. 이런 식의 취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유권자들이 그걸 생각할까요? 이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냐를 상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볼 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근데 바로 박영선 이제 후보가 그 얘기를 한 건데 임 전 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굳이 막 해석을 한다면 박원순 시장의 좋은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좀 이 선거에 있는 그 프레임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그 성폭행 관련 민주당의 그 아킬레스건 그것을 좀 희석시키고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겠다라는 의도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유권자들에게 떠오르는 건 다른 좀 부정적인 게 떠오르지 않겠냐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바닐라 라떼. 300원 비싸네요, 제게. 이거를 제가 처음에 보고 파는데 그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더니 요즘은 이게 금세 이게 확산이 되고 나니까 서로 해달라고. 장관 때 업무 성과를 상당히 많이 내셨다고 그랬죠? 네, 실제로 뒷말이 아니고? 많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그래서 경기도가 하긴 하지만 다른 지방 정부들도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뭐 아직 되신 건 아닌데. 지사님이 하신 그것도 좀 한번 데이터 분석을 좀 앞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민들을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유구무원입니다. 선거법을 안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선거 얘기라는 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잠깐 뭐 정정할 게 좀 있어서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 내용 중에 앞서 이제 이번 선거가 최창렬 교수께서 이 성폭력과 관련 이런 발언을 하시는 중에 성폭행이란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성에 관련된 발언. 제가 성에 관련된 발언에 의미를 한다는 게 발언 잘못한 건 저도 이제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자, 박영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습니다.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공무원이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이재명 지사도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지금 여권에서 대선 주자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그리고 이제 중도층, 자꾸 중도층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영선 후보하고 오늘 뭐 예정에 없던 만남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아마 이재명 지사가 국회에서 무슨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토론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우연히 국회에서. 그 박영선 후보로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를 만남으로써 역시 중도층을 의식한 그런 행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게 7년 만이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재보궐 선거 끝나고 또 바로 내년에 이제 대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의 여파가 내년 대선 전국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보궐선거가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데는 다 뭐 이의를 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가 되느냐 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되느냐 누구냐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도 지형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이른바 야권 정계 개편도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권 내 역학관계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야 모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요동이 칠 것 같거든요. 게다가 또 하나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어쨌든 내년 대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는 만약에 지게 되면은 레임덕 같은 걸 걱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게다가 또 근데 만약에 또 민주당이 지면은 또 민주당 내부에 성찰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또 국민의힘이 지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상당히 이거 이기는 선거였는데 졌다. 예.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점점 이제 보수층은 더 중도층의 이방이 또 가속화될 수 있다. 결국 그래서 이번 선거가 예. 여야 모두에게 건곤일척의 진영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 초반부터는 네거티브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부산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LCT 의혹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부산시장 예. 선거도 지금 여야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김영춘 후보보다 많이 이제 앞서고 있는데 예. 박형준 후보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거티브 의혹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결정적일 때 정말로 거짓말을 했거나 예. 정말 잘못한 얘기를 할 경우는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되게 양쪽이 공방으로 갈 공산이 커요. A당 쪽에서 어떤 증거를 들이대면 B당이 그렇지 않은 것도 반박하고 그럼 유권자들 보기에는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게 들리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그 네거티브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네거티브는 안 하니만 못해요. 차라리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이나 공약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게 오히려 예. 지는 쪽에서 네.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선거에서 좀 지는 쪽이 자꾸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선거에서 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흠집을 내서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이 결정적인 한 방이라면 몰라도 네. 제가 볼 때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결정적 한 방은 아닌 것 같아요. LCT 예. 얘기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 모르죠. 예. 유권자들이나 언론이 모르는 게 정말 한 방이 터진다면은 결정적으로 박형준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큰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은 이번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고 예. 여권이 대단히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그랬잖아요. 이 지금 부산 지역 내에서 그것을 압도하는 게 정권 견제론,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가 잡혀버리니까 프레임이 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굉장히 큰 호재일 수 있어요. 여권에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으니까 네. 국민의힘은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죠. 예. 게다가 국민의힘 내부에 TK 경북 대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가 잠깐 프레임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선거 전반을 관통하는 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일주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흐름이 바뀔지 바람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해온 현 단계에서 볼 때는 정권이 대단히 문제 있다. 정권 심판론 이게 중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 지금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 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특히 부산 민심이 향후 또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PK 부산 PK 민심이 굉장히 크죠. 거기 이제 유권자들도 많고.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설령 지더라도 부산시장 선거를 상당히 격차를 따로 잡아야 돼요. 박형준 후보와 김영춘 후보의 격차를 좀 줄여야 되지. 격차 벌어지면 이건 굉장히 타격이 클 거예요. 내년 대선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선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개표를 해봐야지 하는 것이고. 2주 동안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또 민심이라는 게 얼마나 요동치고 무섭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당 지도에서 앞서는 거 생각하기 어려운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승패에 관계없이 내년 대선에서 PK 민심은 대단히 영향을 안 좋게 받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LH 사태가 가장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이 이 LH 사태를 어떻게 푸느냐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잘 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표할 때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할 때 7명만 더 추가로 발표한 거였잖아요. 1차 조사 1차 조사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민변과 참여연대가 발표한 것보다 이제 불과 7명 더 발표한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참여하고 민변, 참여연대가 민변이 13명. 13명을 발표했고 이제 20명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명만 더 추가로 발표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점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너무 정부가 이 LH 사태를 투기 의혹 사건이죠.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수사단도 꾸리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 또 나온 얘기가 이제 그 투기한 사람들의 소급 입법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꼭 여당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헌법 정신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헌법 정신도 보다 폭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소급해서 어쨌든 몰수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의 성남 민심을 달릴 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에 집권 여당이 어쨌든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또 승패를 흐름을 바꿀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부동산 이슈가 지금 이번 보궐 선거에 빅 이슈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 가족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문제가 계속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는 계속해서 셀프 보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 여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몇 번은 이제 팩트하고 좀 어긋난 게 있었어요. 뭐 착오란 얘기도 있었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담당 국장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시장이 몰랐다는 게 일반 유권자들의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그 지구로 선정됐을 때 그때 시기도 좀 서로 헷갈려 있고 오세훈 후보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잘 해명이 되지 않으면 의외로 타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면 그건 굉장히 결정적 타격이 돼요. 양쪽이 네거티브로 가지고 공방을 한다면 큰 효력이 없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드러난다면 그건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애 의원 사퇴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사퇴하면서 이어받게 되는 국회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는데 국회 국토위로 갈 가능성이 큰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보편과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의겸 전 대변인은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대변인 물러났었잖아요. 지금 한창 부동산 문제 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거의 치르다시피 하는데 부동산 민심이 악화돼 있고 LH도 그렇고 또 다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제 국회의원 돼서 국토위로 한다. 그거는 민심이 볼 때, 유권자가 볼 때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결정된 건 아닌데 만약 그렇다면, 그 전제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러 가지 이슈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산불이 나서 축구장 28개와 맞먹는 살림을 태웠습니다. 산불 초기엔 헬기가 투입이 되지만 마지막 남은 불씨를 끄는 건 역시나 이 밤샘 현장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불 발생과 진화 현장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발생 10분 후 능선 곳곳에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기도 무섭게 피오릅니다. 산 하나 홀랑 타버리는 건 금세. 아랫마을엔 곧바로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무 이렇게 많은 거리에서 바짝 마르니까 엄청나게 타는 거죠. 뭐 불길은 뭐 상당히 심했죠. 여기저기 끌어모은 헬기가 모조리 투입됐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리지만 좀처럼 바닥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소나무를 베어낸 감벌 지역이라 켜켜이 나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일몰까지 이뤄진 3시간 진화 작업. 날이 어둑해지며 헬기는 철수했습니다. 이제 진화대원이 꼬리를 이어 현장으로 향합니다. 호스를 끌고 장비를 메고 비탈을 오릅니다. 힘겹게 도착한 골짜기는 모조리 붉은색. 주불은 헬기가 진화했다고 하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렇게 더욱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불씨 하나하나를 찾아서 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 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괭이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진화성 구축하고 그게 직접 들어갑니다. 또 저 밑에 쪽으로 이제 진화성 구축하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갈고리로 긁고 발로 밟고 물을 뿌립니다. 홍천 산불 현장 한가운데는 120년 된 보호수 소나무도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불씨를 막으며 대원들은 밤새 나무를 지켰습니다. 나무 위에 불! 나무 위에 불! 잠시 쉬는 시간 불구덩이 바로 옆에서 김밥 한 줄에 기운을 차리고 생수 한 통에 목을 축입니다. 날이 밝자 헬기가 다시 들어왔고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영농 쓰레기 소각인지 조림 작업 중 발생한 실화인지 산불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진화대원 200여 명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밤샘 노력에 간신히 잦아든 산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사라진 숲은 축구장 28개 면적에 달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주차된 외제 차량에 누군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마구 뿌리고 달아놨다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낮에 대담하게 벌인 범행이어서 더 당황스러운데요.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홍상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주택가, 검은색 고급 외제 차량에 낙서가 가득합니다. 뜻을 알 수 없는 영문자를 써놓거나 하트 표시도 해놨습니다.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마구 뿌린 건데 쉽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 차량 옆면과 이 창문, 이 심지어 휠과 이 앞쪽 보닛까지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알 수 없는 낙서를 이렇게 잔뜩 해놨습니다. 이 차량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지만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페인트 테러를 당한 차량은 모두 3대. 인적이 뜸한 새벽이 아닌 아침 9시 이후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9시쯤 나왔을 땐 분명히 멀쩡했는데 점심 먹고 와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문제는 목격자는 물론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범인의 모습도 없다는 것. 다만 누구 것인지 모를 체크카드 한 장이 차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차 위에다가 체크카드를 올려놓고 간 게 하나 있어요. 체크카드를 떨궈 놨더라고요. 범행 장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하지만 누군가 낙서를 할 정도의 주차 문제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거기들 여태껏 딴 차들 다 갖다 대도 저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렇게 갖다 그려놓고.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22명을 내사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22명을 내사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최승열 단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고발 사건 등을 포함하면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포함해서 모두 22명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국회의원 3명이 내사 수사 대상이라면서 언론에 거론된 14명 가운데 가족이 의혹의 대상인 경우도 있어서 이 숫자가 변동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22명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내사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오쯤 대전광역시 대화동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본부는 도색 작업을 하는 공업사 2개 동 가운데 한 동이 절반 정도 불에 탔다며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조남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조수석에서 불꽃과 연기가 피어나는 걸 본 60대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갓길에 대고 대피하면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성급에 있는 해태제과 공장에서 불이 나 1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작업을 하던 직원 60여 명은 모두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1개 동 가운데 11,000제곱미터와 차량 10대, 완제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한 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SNS로 광고를 낸 뒤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거나 택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영업을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콜로라도주 식료품점 총격 참사의 용의자가 21살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고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콜로라도주 볼더 경찰은 총격 참사의 용의자가 21살 아흐마드 알 알라위 알리사라고 밝혔습니다. 10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다만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하고 있으며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I know that there's an extensive investigation just getting underway into his background. He's lived most of his life in the United States.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텔리 경관 외에 20살에서 66살의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또 용의자가 범행 6일 전 돌격용 소총인 AR-15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으며 희생자 가족들이 어떻게 느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를 위한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This is not and should not be a partisan issue. This is an American issue. It will save lives, American lives, and we have to act. We should also ban assault weapons in the process. 상원 법사위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총기 관련 규제 강화는 사고가 날 때마다 요구가 빗발쳤지만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한 주 사이 참사가 연이어 터진 데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강력히 촉구한 만큼 이번에는 다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얀마에서 집에 있던 7살짜리 소녀가 총에 맞아 숨지는 등 군경의 무차별적인 총격에 미성년자가 2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업에 동참한 공무원들은 월급이 끊긴 데 이어서 관사에서마저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7살 소녀 킴요칫은 만달레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던 도중 배에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소녀의 언니는 군경이 23일 오후 4시쯤 문을 발로 차고 집 안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식구가 이게 다냐고 묻는 군경의 질문에 아버지가 그렇다고 답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향해 총을 쐈는데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대신 맞은 겁니다. 군경은 이에 아랑곳 않고 19살짜리 소녀의 오빠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뒤 끌고 갔습니다. 지난 22일엔 자신의 집에서 문을 잠그려던 14살 소년이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어머니는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찻집에서 일하던 15살 소년도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지는 등 시위와 무관한 미성년자들이 군의 무차별적인 총격에 잇따라 희생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과 정치범 지원협회를 인용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최소 20명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범 지원협회는 현재까지 총 27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사망자 수를 164명으로 축소했고 희생자들을 난폭한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하며 시위대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디모크레시로ပြောနေတဲ့နိုင်ငံတွေလည်းလက်ခံလားအမေရိကန်မှာကျွန်တော်တို့မကြာခင်မှဖြစ်သွားတဲ့လွတ်တော်အဆောက်အုံဝင်စီးတဲ့ဟာမှာဘယ်လိုပြစ်ခတ်ခဲ့တယ်ဆိုတာတွေ့မှာပဲ 군부는 또 시위에 동참한 공무원들에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거면 관사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철도 노동자 가족은 90% 이상이 군부 아래에서 일하느니 집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부 병원에서도 의료인 400명 이상이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관사를 나오는 등 공무원들이 줄줄이 삶의 터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저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뒤늦게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내놨습니다. 부산대는 곧 자체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지난해 말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을 위해 위조 서류를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교육부도 조 씨의 입학 취소는 부산대의 권한이라며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논란이 거듭되자 교육부는 뒤늦게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학칙에 따라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학 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바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부는 발을 빼고 대학에 공을 떠넘긴 셈입니다. 부산대는 이제서야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전망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지적돼 왔던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무리한 구속 수사 관행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에 응답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에서 촉발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참모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은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개월에 거친 논의 끝에 대검찰청은 별건 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예규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별건 수사는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으로 검찰 직접 수사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별건 수사 시작 전 먼저 수사 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한 뒤 검사장뿐 아니라 검찰총장 승인까지 받도록 했고 본건과 별건 범죄 수사부서는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확대간부 회의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질책을 받고도 스스로 반성에 인색했다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접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 등도 이젠 멈춰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대행과 대검의 이런 움직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행 감찰 지시에 어느 정도 응답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 등을 볼 때 합동감찰과는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도 제도 개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예고했던 대로 합동감찰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감찰 참여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여시키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의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면 조남관 대행은 대검 간부들 앞에서 검찰이 언젠가부터 라인과 측근으로 나뉘어 있다며 편가르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전면 배치돼 내부 갈등을 빚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의혹 사건의 무혐의 처분 여파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조만간 본격화할 합동감찰을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례적으로 한미 군 당국은 언론을 통해 발사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단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21일이니까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외신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한미가 합의를 통해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양국이 이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첫 번째는 북한과의 협상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표명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이 도발을 할 때의 보통 목적은 이제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예.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네. 또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북한을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를 했는데 결국 2012년 이의고 합의를 체결을 했다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오히려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 수 있고 앞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을 관리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북한이 그 대화에 응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난 2월 달에도 그 뉴욕 채널 등을 통해서 북한에 접촉을 했는데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미국 정부가 해당 보도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핵심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 순항 미사일은 유엔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도발은 안 된다. 일종의 그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북한을 관리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뭐 북한이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북한이 치밀하게 계산을 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그 8차 당대회 때 대미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 지난 3일까지 그 노동당 창건 후에 처음으로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했거든요. 이것은 북한 내부 다지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2+2 한미 회의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을 확인했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8일 날 미국과 중국이 앵커리지에서 담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미중 관계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일 발사를 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한 내부를 일단 다지고 또 미국의 강경 정책을 확인해서 압박을 가할 필요성을 본 다음에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지지 가능성, 중국의 일종의 뒷배를 봐줄 가능성까지 본 후에 그렇게 치밀하게 시기를 정해서 또 그 수위도 조절을 해서 그렇게 도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협상 대비용 그리고 북한 관리용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북한도 도발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 끝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사실상 많은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고요. 특히 북한이 원하는 그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라는 그 북한의 요구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익숙한 방법인 그 이른바 벼랑 끝 외교로 도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은 있다라 판단이 되고요. 다음 달 15일 그 뭐 태양절이라고 불리는 김일성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 번에 또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미국은 1차적으로 그 대북 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검토를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할 거고요. 더불어서 몇 가지는 미국이 이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북 정책을 그 동맹국과 같이 협의를 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더불어서 지난번 앵커리지 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한다면은 제재를 강화해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겠다. 이제 그런 정도의 원칙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보고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대북 정책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첫 현장 행보로 평양 주택건설 착공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도 시민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제 공약을 달성하려면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평양에 주택 10,000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6일 이후 두문불출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올해 첫 현장 행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 시민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5년 내 주택 5만 세대를 건설하기로 했다면서 도전과 장애가 혹심한 상황이지만 특색 있는 고층 주택들을 지어 국가의 잠재력과 창조력을 과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대건설은 수도의 건설 역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당 중앙이 제일 먼저 믿는 인민군대가 건설 투쟁에서도 자기의 전투적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추동하고 주민 생활 여건을 살피는 애민 지도자상을 연출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0월까지 완공을 약속한 평양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원산 갈마 관광지구, 삼지연시 공사도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경 봉쇄 장기화로 부족한 원자재와 장비를 들여올 길마저 막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 구두 친서에서 암시된 대로 중국의 대북 지원이 재개된다면 숨통이 트일 여지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되고 더 많은 활발한 지원과 교역이 있을 수 있고요. 미중 간의 그런 갈등 국면이 더 격화되고 에스컬레이션 되는 그런 효과를 이룬다면은 그런 북중 간의 긴밀한 관계랄까 교역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더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 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외교적 행보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단절,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등 국제적 비난과 고립 속에 중국에 이어 전통적 우방인 쿠바, 베트남 등에 잇따라 구두 친서를 보낸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북한이 들고 있는 다음 카드는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프로배구 챔피언으로 가는 첫 관문이죠.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 잠시 뒤 7시부터 시작됩니다. 배구 여자 김연경 선수의 활약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네, 빅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아직 경기 시작까지는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코트에는 양팀 선수들이 3-3-5 모여서 잠시 몸을 풀고 있고요. 오후 6시부터 본격적인 몸풀기가 시작이 됩니다. 관중석의 10% 222명 오늘 입장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티켓 예매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 팬들 발길도 아직은 뜸한 모습입니다.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오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정규리그 우승팀 GS칼텍스가 기다리는 챔피언 결정전으로 갑니다. 정규리그를 포함한 올 시즌 맞대결 전적에서는 흥국생명이 5승 3패로 살짝 앞서 있지만 단기전인 만큼 누가 한 발 더 악착같이 뛰는지 또 승부처에서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하는지가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역대 V리그 플레이오프에서는 1차전을 이긴 팀이 100% 챔프전에 올랐는데요. 먼저 웃었던 흥국생명이 이 기분 좋은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의 경기들을 김연경 시리즈라고 부르더군요. 네, 배구 여제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가 뚫느냐 막히느냐에 따라 오늘 승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선 플레이오프 2경기를 보면요. 김연경의 공격 효율이 50%를 웃돌았던 1차전은 흥국생명이 이겼고 20%를 살짝 넘은 2차전에서는 졌거든요. 팀의 주축이었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떠나고 경험이 적은 어린 선수들을 이끌며 고군분투한 김연경이 오늘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단연 관전 포인트입니다. 2차전 때 오른손 엄지를 살짝 삐어서 통증이 약간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늘 출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올 시즌을 앞두고 11년 만에 V리그에 복귀했죠. 코로나19 상황과 도쿄올림픽 준비 때문에 흥국생명과 딱 1년 계약했고 이후에는 해외 진출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국내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 V리그 고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 역시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때 한국에서 배구를 할지 어떨지 몰라서 이 기회에 우승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승 후보 영순위로 불리다 도전자 입장이 된 흥국생명 또 김연경 선수가 마무리를 해피엔딩으로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해 3월 그리스에서 채화된 뒤 일본에서 1년 동안 긴 잠에 빠져 있었던 올림픽 상화가 내일부터 일본 전역을 도는 봉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불안합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애초 3천여 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던 성화봉송 출발 행사는 코로나19로 관람객 없이 축소 진행됩니다. 행사를 통해 일본 부흥을 알리겠다던 스가 총리도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조직위는 해외 관중에 이어 해외 자원봉사자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어떻게든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基本的にですね、一般観客と同じように入国することはこれはできないというそういう原則がまず優先され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대응 본부가 설치됐던 제이빌리지를 출발하는 성화는 만여 명의 주자가 121일 동안 일본 전역을 돈 뒤 개막일인 7월 23일 도쿄 국립경기장에 도착합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성화봉송을 위해서 수도권에 발령했던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2달 만에 전격 해제하는 등 올림픽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開幕も迫っておりますので、今後も安全最優先の大会を開催して開閉会式においても世界中の多くの方にスポーツの素晴らしさ、東京そして日本の魅力、多様性と調和などの重要なメッセージを届けたいという考えは 여기에 성화봉송 시작일에 맞춰 요코하마에선 관중 10,000명이 들어찬 가운데 한일 축구대표팀 친선 경기를 열어 대내외의 안전한 올림픽 개최 가능성 홍보에 나섭니다. 하지만 긴급사태 해제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올림픽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일본인들은 불안감 속에서 올림픽 카운트다운을 지켜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만년하위 한화와 롯데가 시범 경기 초반 나란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분국 기자입니다. 극단적인 당겨치기로 유명한 김재한 타석. 아예 3루를 비워놓고 이루수가 거의 중견수 위치에서 땅볼 타구를 처리합니다. 밀어치기에 능한 김재호 타석 때도 수비들을 거의 중앙에 몰아놓은 채 아웃 카운트를 만듭니다. 상대 타자에 맞춘 하나 신임 수베로 감독의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입니다. 지난해 꼴찌 하나는 상대 타자 데이터에 기반한 극약 처방으로 시범 경기 고질적인 수비 문제를 보완했고 새 4번 타자 헐리 등 타격의 응집력까지 과시하면서 3연승 선두에 올랐습니다. That many ground balls went through, which is not normal for how we've been playing defense. So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 we'll continue to evaluate and get better until we come with a more precise solution. 매년 가을 야구 문턱에서 좌절했던 롯데 역시 주전과 백업 멤버의 간극을 없애며 3연승을 구가했습니다. SSG와 첫 경기 한 점 차로 끌려가던 중반부터 주전 이루수 안치홍에 도전하는 오윤석, 김미수 등 이진급들이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상대 필승조를 무너뜨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민병헌이 빠진 중견수 자리도 김재유, 강로한에 신인 나승엽까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성민규 단장 부임 이후 1년 반 동안의 2군 육성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즌 초반만 반짝 잘해 봄대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롯데와 새 사령탑 부임 후 만년 하위권의 패배의식을 떨치고 있는 한화가 언제까지 따뜻한 봄날을 만끽할지 주목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그러면 절차적 정의나 대상을 가려야 됩니까? 네? 절차적 정의는 대상을 가려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 잘못됐죠?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박 장관님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거 보면서 왜 이럴까? 수사 과정에 뭐 불법성이나 부적절함을 찾아내기 위한 거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맞습니까? 아무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의요? 장관의 절차적 정의 말씀하셨죠? 장관의 수사지휘를 했고 그 수사지휘를 대검 차장이
수용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동감찰을 운운하면서 또다시 검찰을 공격하고 오늘 법사위에서 자, 장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절차적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사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한 수사 기록은 보셨습니까? 절차적 정의 중요하잖아요. 그 그렇죠? 사건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네,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12초 남았으니까 온 짧게. 국민의 공분을 샀던 왜 김학의 사건이어야 했느냐라고 그러면 제가 절차적 여러 차례 정의가 대상을 말씀을 가려야 드렸습니다. 됩니까? 네, 절차적 정의는 대상을 가려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 잘못됐죠? 절차적 정의가 왜곡된 사건은 여러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 소속이라는 변호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말씀 동의하시죠? 공감 가는 면이 있습니다. 공감 가는 면이 아니라 공감하셔야 돼요.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예. 안타깝습니다. 예? 참 법무부 장관 할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한다고 6,000페이지짜리 기록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 사기꾼의 진술을 근거로. 틀린 얘기입니다, 의원님.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모해 위증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데 제가 뭘 뒤집기를 합니까? 뒤집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왜 합니까? 자, 그러면 왜 합니까? 수사지휘를 왜 했어요? 예? 수사지휘를 왜 했어요? 아니, 장관님은 판사 경력도 짧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인천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자, 지난번에도 짧고 길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하시는 발언 먼저 할게요. 네, 간단한 겁니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을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도욱 간사님께서 정식으로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님께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자, 내가 할게요. 사과하시려고요? 아니, 말로는 얘기.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날이 점점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부산 19도, 광주는 무려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동쪽 지방은 고온 건조해집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질 양호합니다. 내일도 공기 깨끗하겠지만 밤 한때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2브릭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